자, 반갑습니다. 12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제 6.1.5를 풀어보면서 막혀가지고 좀 이 부분 조금 마저 풀이한 다음에 그 수업을 더 진도 나가보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상 여기까지는 다 맞게 풀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맞게 풀었는데, 사실 뭐냐면 제가 여기서 터무니없이 여기서 실수를 한 거죠. 뭐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 다 과정 맞아요. 다 람다 값이 1이랑 뭐가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람다가 올 때 요 마지막에 요거를 계산 잘못했어요. 요 마지막에 여기가 있는 10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10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10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8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무리 없이 소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 다시 푼 걸 좀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걸 나중에 첨가계 수익률을 기하행사들의 꼴 나타내주게 되면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 말고 이제 8로 바뀌게 되면 이제 뭐요, 2행이랑 3행이 비가 같아지게 되니까 3행은 다 0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4로 다 약분시켜서 없애주게 되면 마이너스 1, 1만 나올 거 아니에요, 2행에.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2행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2를 곱해가지고 1행에다 더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기하행 사다리꼴 형태가 0, 마이너스 1, 1, 0, 0, 0, 0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요 두 식에서 뭡니까, x1과 x2, x3를 각각 잡아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x1, x2, x3 이렇게 봤을 때 뭐를 이제 두면 되겠습니까? x3를 자유 변수라고 두고 알파라고 둔 다음에 뭡니까, 하나씩 나타내 보게 되면 알파에 1, 1,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람다가 올 때는 이런 식으로 고유 벡터가 하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자, 람다가 이제 1일 경우에요. 람다가 1일 경우에는, 자,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자, 람다가 1일 경우에 그 나오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정각의 등률이 이렇게 나와요. 1, 2, 1,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1, 2, 1. 그 다음에 세 번째도 1, 2, 1. 그래서 결국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1, 0. 0, 0, 0, 0, 0, 0, 0, 0.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식 자체가 바로 뭐냐면 x1 플러스 x, 죄송합니다. 자, 2x2 그 다음에 플러스 x3는 0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이 자유 변수가 x3, x2와 x3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알파와 베타라고 두게 된다면, 우리가 결국 해를 구성하는 형태가 x1, x2, x3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 이렇게 적어줘가지고 알파로 묶어내면 뭡니까, 마이너스 2, 1, 0 이런 식으로 적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에 뭡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자, 우리가 이 람다가 1일 때의 그 고유 공간은 뭐다, 이 두 벡터로 마이너스 2, 1, 0과 마이너스 1, 0, 1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에서 1차 독립이 3개의 고유 벡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뭡니까? 여기도 구해준 마이너스 2, 1, 0과 마이너스 1, 0, 1 하고, 여기도 구해준 이 고유 벡터
111까지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210과 마이너스 101과 그 다음에 111 요 세 벡터가 고유 1차 독립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뭐 1차 결합을 해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 했던 행렬식으로 계산을 해서 0이 아니다 라고 해주게 되면 우리는 1차 독립이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걸 행렬식으로 계산했거든요. 행렬식이 아무래도 제일 간편한 방법이다 보니까 행렬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행렬식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마이너스 2,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1, 1, 1. 요거를 이제 행렬식을 바꿔가지고 삼각행렬로 나타내보니까 자, 어떻게 했냐면 1행을 2행이랑 바꿔요. 그 다음에 그럼 바꿔준 2행이랑 3행이랑 또 바꾸게 되면 결국 두 행을 두 번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은 행을 한 번 바꾸게 되면 부호가 바뀌니까 우리가 두 번 바꾸게 되면 그대로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게 요렇게 됩니다. 1, 0,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 1,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1행에다가 2를 곱해서 3행에다 더해 볼게요. 그러면 1, 0, 1이고 여기는 0, 1, 1. 그 다음에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여기 3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뭡니까? 2행을 3행에다 더해주게 되면 1, 0, 1은 그대로 적어주시고 0, 1, 1. 그 다음에 여기는 0, 0. 자,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각 성분들만 우리가 곱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대각 성분들만 곱해주게 된다면 결국 뭡니까? 이거의 결과값은 4가 되니까 0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없죠. 따라서 세 벡터는 뭐가 된다? 1차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문제 6.1.5를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역시 응용입니다. 응용 역시 안 하고 넘어갈게요. 안 하고 넘어가고 자, 닮은 행렬의 고유값이라 해서 250페이지부터 나오게 되어져 있는 여기 닮은 행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역시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7장에서 공부할 벡터의 변환이 선형 변화는 기저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여러 행렬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자, 정의하는 거니까 자, 페이지는 250페이지입니다. 자, 250페이지고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이 두 행렬이 서로 n 곱하기 n 행렬이라 할게요. 자, A와 B가 자, 둘 다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을 만족시켜 줘야 되냐면 자, B는 S S의 인버스를 만족하는 하는 정칙 행렬 S가 존재 하면 우리는 뭘 한다? 이때 우리는 A와 B 행렬은
닮은 행렬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는 그 대각화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도 할 수 있는데, 그 대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렇게 나타내는 형태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닮음이라는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고, 행렬의 닮음인 거죠. 그래서 두 행렬이 닮은 거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런 거를 맞춤축시킬 수 있는 이런 S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251페이지로 넘어가 보게 되면, 자, 닮은 행렬들은 사실 같은 선형 변화를 나타내므로 주요한 특성을 공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음 정리는 닮은 행렬을 공통적으로 갖는 주요한 성질의 한 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일단 정리 6.5를 한번 더 읽어보게 되면, 두 정사각형 A와 B가 닮은 행렬이면 A와 B는 같은 고유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증명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한번 자 정리 6.5를 보시게 되면, 자, 기호로는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따로 안 나와 있네요. 안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A와 B는 닮은 행렬이에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A와 B는 같은 고유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지 보게 되면, 자, 뭐냐면 AX는 람다 X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람다가 바로 A의 고유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닮음 행렬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B는 A의 S 인버스인 정칙 S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조사해야 되냐면 B의 고유값도 람다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B의 람다를 그러니까 B의 X를 계산한 것이 똑같이 람다 X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얘는 S의 A의 S 인버스 X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네.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행렬이기 때문에 교환법칙은 성립을 안 되고, 자, 증명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닮은 행렬이니까 이걸 이용했죠. 요 식을 이용했죠. 요 식을 이용했고, 여기서 여기서 왜 SX라는 걸 왜 가져왔지? 자, S가 정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AX는 람다 X라는 걸 써줘야 되니까 우리가 써줘야 되니까 이거 두 개잖아요, 사실.
이거 두 개를 좀 써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람다 x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양변 오른쪽에다가 S라는 행렬을 곱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S라는 행렬이 정식 행렬이니까 역행렬을 가지니까 우리는 결국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요 식에서 뭐냐면 BS는 SA 이거를 우리가 써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BS에다가 어떤 X라는 벡터를 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S의 AX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자, 일단 얘는 어떻게 되냐면 S에 죄송합니다. S의 람다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람다는 스칼라니까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람다가 행렬이라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지만 스칼라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SX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 말 뜻이 뭐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요거 두 개만 보게 되면 BSX는 자 람다의 SX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말 뜻이 뭐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B라는 행렬은 얘를 고유 벡터로 가지고 그러니까 B라는 행렬은 먼저 얘부터 얘를 고유값으로 가지고 이 고유값에 대해서 이 SX라는 요 놈을 고유 벡터로 가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증명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결국 B의 고유값이 람다가 된다는 거 보인 거니까 우리가 람다가 된다는 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 따라서 뭐다? A와 B는 같은 고유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예제 6.1.8도 한번 볼게요. 자, 예제 6.1.8을 한번 보시게 되면 두 정사각행렬 A와 B가 닮은 행렬이면 A와 B는 같은 특성 다항식을 갖는 것을 보여라. 뭐 이거는 사실 뭡니까? 앞에 정리 6.5를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같은 고유값을 가지게 될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기에 대한 특성 다항식도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특성 다항식은 0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값이 바로 고유값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고유값이 같아진다는 건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특성 다항식도 역시 같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굳이 이거는 따로 깊게 안 다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문제 6.1.10에 한번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6.1.10입니다. 자, 1번에 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A와 B가 서로 닮은 행렬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AT와 BT, 그러니까 A의 전체 행렬, B의 전체 행렬이 서로 닮은 행렬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결국 뭐예요? B는 SA S 인버스 이걸 써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여기서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결과물이 이거잖아요. B의 T 전체 행렬이 바로 뭐다? 어떤 뭐 S 다시라 할까요? S 다시 A T S 다시의 인버스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되는 꼴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여기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이걸 좀 쓰자라는 거죠. 자, AB의 전체 행렬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마 이거 두 개, 각각의 전체 행렬을 곱하는 건데, 두 개 순서를 바꾸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페이지를 참고하시냐면 아마 행렬이 곱셈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곱셈 그죠? 어디를 보냐면 113페이지에 정리 3.8을 한번 참고해 보시겠어요? 자, 정리 자, 정리 3.8을 참고 해서 보시게 되면 곱한 행렬의 전체 행렬은 뭡니까? 각각의 전체 행렬을 곱하는 건데 순서를 바꾸어서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세 개짜리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직접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은 모르고요. 일단 얘는 나중에 이렇게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B의 전체 행렬을 계산해보게 되면 우리가 요거는 써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바로 S A S 인버스의 전체 행렬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은 얘는 뭡니까? S 인버스의 전체 행렬 그 다음에 AT의 전체 행렬 그 다음에 S의 전체 행렬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어떤 행렬이 정칙이면 그거의 전체 행렬로 당연히 정칙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정칙인 행렬이 되는 겁니다. 정칙. 그죠? 그 다음 얘도 정칙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인버스, 역행렬이랑 전체 행렬은 또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처럼 이렇게 교환해서 적어줄 수 있고 AT에 S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사실 뭡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ST의 인버스의 인버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T가 아니고 인버스가 돼야 되겠죠. 인버스. 그 다음에 아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거를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적을게요.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ST의 인버스 AT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ST의 인버스의 인버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이거 자체는 뭡니까? 이걸 S 다시라고 두면 되잖아요, 맞죠?
어쨌든 정식성이라는 건 다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뭐예요? S-의 AT의 S-의 전체 인버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나타냈으니까 따라서 여기는 뭐다? AT와 BT는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됐습니까? 네, 요렇게. 그 다음에 2번은 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그래서 페이지는 이제 2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5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행렬의 대각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행렬의 대각화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행렬의 대각화는 주어진 행렬과 닮은 대각행렬을 구하는 과정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자, 행렬의 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정각행렬 A가 어떤 대각행렬과 닮은 행렬일 때 A를 대각화 가능이란다. 이때 A와 닮은 대각행렬 D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대각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닮은 행렬이 아까 뭐였어요? 이거 있잖아요. 맞죠? B는 자 SA S 인버스인데 이 A가 뭐 그냥 보통 행렬이면 사실 의미가 없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정의가 대각화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대각화라는 거는 어떤 일반적인 행렬을 대각성분의 곱에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각성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뭐 행렬식을 계산하는 것도 쉽고 그다음에 성분들이 전부 대각성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하기 훨씬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각화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대각화를 먼저 소개하기 전에 대각화 가능이다라는 것부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렬이 다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 대각화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어떤 정의를 가지는지부터 한번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일단 A가 어떤 일반적인 행렬 정사각형 A가 있어요. 근데 어떤 대각행렬 D와 닮은 행렬이라고 있어요. 그럼 어떤 D와 닮은 행렬이라면 이게 이런 형태로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했던 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인 정칙 S가 존재해야 되고 여기서 D는 대각행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각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A 행렬을 우리는 뭐란다? 대각화 가능이라 하고 그때 우리는 뭐다? 이 D를 구해주는 과정 이 D를 구해주는 과정을 바로 뭐란다? 대각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를 적당히 우리가 어떻게 고유 벡터랑 고유값 이런 걸 구해주게 되면 대각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표현이 가능한 형태를 대각화 가능이라 하고 그 과정 자체를 우리는 뭐라 한다? 대각화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6.6이 일단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정리 6.6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자,
n 곱하기 n 행렬에 대해서 자 A는 n 곱하기 n 행렬입니다. 그랬을 때 자 만약에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는다는 겁니다. 됐죠? 예.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는다라는 거고, 사실 여기서 증명보다는 여러분 증명이 좀 어려우니까 사실 문제를 좀 푸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 6.1.5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구해준 이 행렬에 대한 1차 독립이 3개의 고유 벡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1차 독립이 된다는 거를 지금 밝혀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떤 A라는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고 그 고유 벡터를 구했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그 고유 벡터들이 1차 독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문제 6.1.5 같은 경우는 1차 독립인 3개의 고유 벡터를 가지게 되니까 사실상 문제 6.1.5에 나오는 A라는 행렬은 뭡니까? 대각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문제 행렬에 따라서는 1차 독립이 아닌 형태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해결해 볼 텐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에 일단은 그 1차 독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 조금 눈치를 조금 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에서 이제 뭐냐면 예제 6.1.7이랑 문제 6.1.5를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여기도 좀 적을게요. 혹시 여러분들도 복습을 하시면서 참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예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제 6.1.7이랑 그 다음에 문제 6.1.5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다뤘던 문제들 있죠. 이걸 풀어봤을 때 우리가 중복 고유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중복 고유값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죠? 중복 고유값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중복 고유값에서 중근을 가지게 되는 그 중복 고유값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그 중복 고유값에 따라서는 이 고유 벡터라는 것이 뭡니까? 2개가 생긴 걸 알 수 있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복 고유값을 가지게 되면 무조건 고유 벡터를 2개 가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 예가 이 책에서 보여지게 되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행렬 있잖아요. 맞죠? 3 곱하기 3행렬이 있는데 만약에 중복 고유값이 나왔어요. 지금 예제 6.1.7이랑 문제 6.1.5랑 5처럼 중복 고유값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그 중복 고유값이 나왔을 때의 고유 벡터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무조건 2개가 아니라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n개의 1차 독립인 벡터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좀 더 연습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많은데 일단은 정리 6.7까지 정리해보고 나서 수업을 마친 뒤에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 6.7까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리 6.1.7은 6.7은 정리 6.7입니다. 자, 일단은 A라는 행렬을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자, 만약에 x1부터 x2 이렇게 해서 자, xk까지라는 이런 벡터가 있는데 이런 벡터들이 각각 A의 서로 다른 고유값 람다 1부터 어떻게 람다 k에 대한 고유 벡터다. 그럼 이때는 뭐겠습니까? 중복 고유 값을 가지는 케이스가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고유값 하나에 따라서 거기 나오는 고유 벡터가 반드시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이런 형태다 보시면 되겠죠. 람다 1은 거기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가 x1, 그 다음에 람다 k 같은 경우는 xk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유값 k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이제 고유 벡터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고유 벡터가 된다면 우리는 바로 뭐다? x1부터 xk는 서로 다른 벡터들로서 우리는 뭐다? 1차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자,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1번과 더불어서 2번이 진짜 중요한데, 자, 만약에 x1, x2, 자, 모든 벡터는 1차 독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찌 보면 x1, x2, xk가 이제 고유 공간인 거죠, 맞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합집합도 고유 공간이고,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닌데, 일단은 2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1 이렇게 해서 xk. 자, 대문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A의 서로 다른 고유값 람다 1부터 람다 k에 대한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의 집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복 고유값일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꼭 여기서 그러니까 이 x1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람다 1 이따 한번 적어 볼게요.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A의 서로 다른 고유값 람다 1부터 람다 k에 대한 1차 독립인 고유 벡터. 그죠? 그러면 뭐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젠 이 람다 1이 중복 고유값일 때도 생각을 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자, 이 람다 1이 만약에 중복 고유값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람다 1이 만약에 중복 고유값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이 람다 1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줬을 때
그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개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맞죠?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라면. 그죠?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는 우리가 나오게 되는 고유 공간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는 고유 공간들하고 여기서 나오는 고유 공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람다 K에 대해서 나오는 고유 공간들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람다 K도 중복 고유 값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구해낸 고유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유 벡터들은 전부 뭐가 된다? 이 여러 가지 이건 당연히 이제 뭡니까? K보다는 훨씬 많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다? 이 K 이상인 이 벡터들도 뭐가 된다? 고유 벡터가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정리 6.7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고유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고유값을 구한 상태에서 각각의 고유값에 따른 그 고유 벡터들을 구해줍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행렬의 사이즈에 따라서 뭡니까? 어떤 중복 고유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유값 하나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 람다 값에 대한 고유 벡터들을 다 구해봐요. 그럼 다 구해봤을 때 그것들 벡터들 가지고 우리는 그 벡터들이 1차 독립이냐 1차 종속이냐를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1차 독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렇게 우리가 지금 써줄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예제 6.2.1부터 하나하나씩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대각화를 맞춰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